오케이. 이거 중요한 데 비켜나갔어요. 네. 예, 됐습니다. 다 버리고. 됐으니까, 오케이. 예, 됐어요. 한번 먹어야 이게 사실이 아닌 거는 내보내서는 안 되고 발행해서는 안 되고 발행된 것도 뒤늦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때에는 정정 보도를 하고 뭐 사과문도 써야 되고 발행된 걸 취소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라는 건 핵심은 사실이어야 된다. 기사는 사실대 모의이다. 그리고 항상 듣기 좋은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 이거는 저 준비하다가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조선조 이제 정조대왕이 이런 말을 해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는 건 작은 죄지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죄는 크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사회 정의라는 면에서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보도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사라는 거는 사실의 보도인데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단순한 어떤 행사라던가 어떤 이벤트 같은 걸 보도하는 단순 보도의 성격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고발성 어떤 그런 문제 제기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한 어떤 사실 보도뿐만 아니고 의혹 보도들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도할 수 있다. 그래서 팩트는 이제 팩트를 보도해야 되고 정말 팩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팩트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도할 수 있다. 이거 보수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론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자들끼리 쓰는 말인데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잘 쓰질 않으니까 저게 뭔 얘기하는가 싶을 수 있는데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카톡으로 공유 드릴게요. 먼저 야마라는 게 있습니다. 야마가 일본어로 산인데요. 왜 일본어를 쓸까?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게 언론 산업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야마가 산인데 이걸 뭘 뜻하냐면 어떤 기사의 주제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기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서는 편집국장들이 물어봅니다. 야 박홍아, 너 네가 쓴 기사의 야마가 뭐야? 라는 얘기는 네가 쓴 그 기사의 핵심이 뭐야? 주제가 뭐야? 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하나 썼지만 한문현이 있대. 한국어 문화예술 회관 협의회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문체 보고 감사를 하고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걸 갖고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누군가 물어보겠죠. 박광아 너 그 기사의 야마가 뭐야? 한문현이 하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해갖고 이런 거 고발성 기사를 쓴 겁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나요. 이 야마와 또 이제 연관이 된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드 라인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기사의 가장 앞부분에 들어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야마와 불가분의 관계죠. 한문현이 온갖 비리로 뭐 소란이 뭐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정도가 이제 리드가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최근 추세는 그 리드문을 자세하게 쓰는 추세가 됩니다. 그만큼 길어지는 건데요. 딱 그 한 문장만 읽어도 아, 이 기사가 무슨 기사구나 알 수 있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리드 문장 빼고 다 없애버려도 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리드 라인, 리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를 보통 기자들 공장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신문 제조업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장 다녀요. 뭐 우리 공장 어디 있어요? 남의 공장인데 신문 뜻이죠? 이렇게 알리고요. 사츠마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츠마와리. 사츠마와리. 예, 이거는 이제 그 일본 한자로는 이제 회찰인데요. 회찰. 예, 돌 회자에다가 살펴볼 찰자인데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정해진 출입처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취재하는 과정을 사츠마와리. 보통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로경찰서, 관악경찰서, 뭐 양천경찰서 이렇게 정해진 구역이 있거든요. 그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건을 취재하는 거 사츠마와리라고 하고요. 또 어떤 취재를 위해서 한 곳에서 계속 뭔가 대기해야 되거나 계속 거기서 밤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리꼬미라고 하죠. 네? 하리꼬미. 하리꼬미? 예, 하리꼬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뻗치기라고 하죠. 아, 뻗치기.
이게 있고요. 또 이제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룸 돼 있으면 룸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자가 거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룸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얘기를 이렇게 엿드는 경우도 이런 벽치기라고 하고요. 벽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야 기자들 중에서 뭐 문화기술이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회사 규모가 증가하면 문체부도 출입해야 되는데 이제 출입 기자들이 여러 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서 1진, 2진, 말진이라고 하는데 1진은 어느 출입처를 이제 출입하는 가장 고참 기자, 가장 상관이 1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진, 뭐 쭉쭉 가서 이제 말진이 되는 건데 말진은 이제 잔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잔발이. 예. 그러니까 뭐 출입처를 그거는 나와바이라고도 하고 라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나와바이. 예. 이진은 뭐였어? 이진은? 예? 일진은 고참이 이진은. 예. 그 다음 순서가 이제 2진. 뭐 병장 1진이면 상병이 2진이죠. 말진은 막내. 그렇죠. 잔발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이제 벽치기는 들어봤어요. 그 부산 북구 김영삼 옛날에 몇몇 사람들이 할 때 벽치기 통해서 그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 벽치기 유명한 그 기자들 중에 그게 세상에 요즘은 벽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그 핵기술이 하도 많이 들어 군에 있을 때 귀하고 이게 저 탐조등도 엄청 밝기가 밝잖아요. 그 핵이 이제 공파우도 너무 크고 그래갖고 눈하고 귀가 이제 좀 맛이 가갖고 전 벽치기를 못하니까 이제 저 같은 기자들 박치기도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녹음기를 초소형 녹음기를 그 안에 밀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변형된 벽치기고요. 화장실 밑에다 놓고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취재하고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쪼찡이라는 말이 있고요. 네? 쪼찡, 개찡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찡 개찡 할 때. 쪼찡. 쪼찡. 예, 초칭, 그 다음에 이제 개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떡을 뭐라고 해요? 떡 일본어로 모치. 그래서 이제 초칭 모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가게 앞에다 이렇게 등 밝혀놓는 게 있대요. 저도 이제 어원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칭 모치가 그 가게 앞에 놓는 등인데 이른바 이제 앞장서서 누군가를 홍보해주거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를 초칭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 초칭하는 기사를 이른바 까는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칭이 그런 의미고요. 반대가 이제 개칭입니다. 이제 쉽게 말로 이제 까는 기사, 조지는 기사를 개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 초칭 앞에 군자 없고 개칭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아주면은 칭찬해주면 좋아하죠. 그 반대로 이제 비난하면 싫어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대는 취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대 누구 빨대라는 거 어느 빨대한테 얘기 들었어. 취재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취재원. 예. 그리고 이제 아니 신문사 언론 기사에 따라서는 누가 정해놓고 빨아주는 막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럼요. 이 사람은 조지는 사람, 이 사람은 띄워주는 사람 이게 있나 봐요. 우리가 뭐 굿카페, 드카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출입처를 가면 그 일진이 보통 이제 그 까는 역할을 하고 빠는 역할을 하고 말진이 까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가 정의감이 이제 있어갖고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굿카페, 드카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 취재원은 빨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어른들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 기사를 썼는데 그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대상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편집국장 뭐 쇼부를 보는 거죠. 굳이 이런 거 기사 낼 필요 있나요? 저희가 마침 또 홍보에 다니는 몇천만 원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광고로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편집국장하고 그냥 쓰지 마라, 내보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 나가는 걸 이제 킬 당했다라고 하죠. 네, 게이트 키핑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못 나가면 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거 있다. 빨대 말씀드렸고 이제 그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같은 느낌이죠. 풀. 스타크래프트는 스프링 풀이라고 하잖아요. 풀이 뭐냐면 어떤 그 선택된 어떤 소규모의 일론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매체가 다 취재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장소적인 면에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몇 명만 뽑는 겁니다. 기자들. 뭐 동아일보 두고 어디 일보 두고 어느 방송 두고 대부분 막내급들인데요. 너네 3명이 가서 그거 다 받았어. 그러면 그 3명을 풀을 구성했다고 해요. 3명을 모은 거를. 그러니까 풀 취재를 하는 거죠. 풀 취재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기사를 풀 기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다를 거 없어요. 왜냐면 그 풀이 그 기자단에게 다 공유하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런 거를 풀이라는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그 쪼찡을 할 때 빠른 기사를 이제 칭찬 기사 써줄 때 그 양념을 좀 친다고요. 토치다고도 하고 양념을 친다고 하는데 이른바 좀 어떤 주관적인 표현을 기사에는 원래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주관적으로 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 사실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넣어서 좀 긍정적으로 부각해 주는 거를 토친다. 반대의 의미로 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거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도 토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스크 그 편집장들이나 어떤 그 사회부장 각 부의 부장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초친 기사 아니냐? 라는 얘기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그런 주관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른바 좀 칭찬해줄 때는 엄청 칭찬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기자가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초치지 않고도 초친 효과를 내주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러니까 인류죠. 예, 그런 거 한마디도 안 쓰는데도 읽고 나면 엄청 그 긍정적인 생각을 되게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인류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등급이 낮아질수록 좀 초친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작성의 어떤 그 스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후 심화 과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언론 용어에 말씀드렸고요. 핵심이 이제 기사 작성의 원칙입니다.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실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사실들을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객관성에 대한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확성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뭐 누가 했어? 라고 할 때 다 가리가지고 누가 했어? 라고 할 때 육하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확성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 이후는 다 최근이야. 네. 예, 일부 일간지들은 며칠 오후 몇 시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간지들은 최근, 뭐 월간지들도 최근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근이라는 건 어떻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성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지키려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50명 모였는데 5,000명 모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다음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간결성입니다. 기사는 간결해야 되고요. 미사여구 주관적인 거 너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는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이 이제 평이성입니다. 평이성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은 용어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시장 상인들이 쓰는 거,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문이 어떤 어려운 용어들 쓰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이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친절성이 있습니다. 친절성. 예, 이게 이제 기사 작성 원칙이 이제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친절성은 기사를 읽음으로써 궁금했던 점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게 뭐랑 또 이게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약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름이 길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는 한국전산원이었다가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었다가 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약칭을 쓰면 영문 약칭을 니아라고 하거든요. NIA. 근데 일반인들은 니아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친절성 면에서 풀네임을 한번 적어주는 거죠. 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괄호 열고 NIA 실표하고 원장은 황종성 해주고 그 뒤부터는 니아라고 써도 되잖아요. NIA라고 써도 앞에 한번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친절성이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한 친절성이 뭐가 있냐면 뭐 소송법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니까요. 소송법원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갈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제 그런 걸 적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기사가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작성 원칙이 5가지입니다. 정확성, 간결성, 편의성, 친절성. 처음에 말씀 객관적입니다. 처음 객관성. 예,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평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적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박광아 그거 기사 작성 원칙 5대 원칙 뭐야? 하면 저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사는 옛날부터 쓰던 방식은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요. 가장 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가장 위에 것만 남겨놓고 아래 것 싹 잘라버려도 이거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역피라미드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역피라미드식 구성을 가다 보니까 가장 위에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타이틀. 영어로 타이틀이라고 맞죠? 그래서 제목 하나만 갖고도 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이죠. 서브 타이틀. 그럼 제목, 부제목 정도만 보면 일단 독자들은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죠.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제문, 리드 라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리드 라인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중요도 면에서는 제목, 부제목, 리드, 그 다음에 본문 순으로 가게 되고요. 본문 구성도 중요한 것부터 위에 들어갑니다. 왜 중요한 것부터 사실 근데 요즘은 근데 이게 그 형식이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피라미드식 구성도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적는 경우도 있고요. 혼합형도 있습니다. 앞부분은 중요한 거 적고 뒷부분은 시간 흐름 따라 적는 것도 있고. 근데 전통적인 되게 트레디셔널한 그 기사는 역피라미드식 구성이다. 위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좀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신문이 종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른바 지면의 경제성이라고 부르는데 까놓고 말해서 신문에 다 못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 편집하는 편집 기자들이 그 통기사를 갖다가 한 그 기사 10매짜리란 말이죠. 200자고 10매짜리인데 8매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2매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중요한 게 앞에 들어가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피라미드 구성을 많이 썼다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 얘기하네 지금. 예, 계속. 예, 역피라미드식 구성이 요즘에는 이제 좀 그 변화가 일고 있는 게 요즘 종이신문 사람들이 거의 안 보고요.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면의 경제성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뭐 1,000원, 억원, 조원 원래 띄어써야 되는 원칙인데 그동안에는 지면의 경제성이라는 이유하에 문법 파괴를 한 거죠. 다 붙여 썼다가 이제 인터넷 신문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제 우리말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역피라미드식을 썼느냐 하면은 핵심은 지면의 경제성 때문이고 왜 또 그렇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제 지면의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서 그렇다. 종이값이 안 드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그 기사 있잖아요. 낚시. 네네. 낚시성 기사는 너무 또 이걸 극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불가 아닌데. 네. 그래서 낚시성 기사는 이른바 그 약간 이제 기사 구성 방식과 달리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제목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잘못하면 요거 엄청 먹습니다. 요거 엄청 먹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좀 정통 언론에서는 그런 낚시성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인터넷 매체들, 신생 매체들 중에서는 그 낚시성 기사로 먹고 사는 매체들이 생겨나고 뭐 인사이트라던가 뭐 위키리크스, 한국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또 이 낚시성 기사를 좋아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면의 경제성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는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역피라미드식 구성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역피라미드식 구성이 독자들 입장에서 좋아요. 왜냐면 빨리 읽어보고 내가 끝까지 읽을 만한 것인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사 작성 원칙은 역피라미드식이다. 네. 그리고 산산식 열심히 공부하는 산산. 읽는 거에 익숙치 않아. 네. 그 특정 그 터뜨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특정. 그리고 이제 특정이 연습 많아가지고. 지면의 경제성이라는 게 이제 많이 퇴색이 됐지만 희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키고 있는 이제 어떤 기사작성 원칙이 뭐가 있냐면 말을 줄일 수 있는 건 일단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추어는 가추어, 맞추어는 맞추어, 하였다는 했다 등으로 이제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이거는 지문의 경제성과는 또 별개의 얘기로 뭘 때문에 그러냐면 간결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건대, 뭐 생각건대로 많이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간결하게 써보자 라는 표현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런 그 말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해가지고 혓잘못 소리내고 그런 건 또 풍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의 풍미라는 면에서도 이제 적당하게 지켜야겠죠. 말 중에서 저런 게 요번 한 1, 2년 전에 논란됐었는데요. 그 모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해서 그녀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년을 적절하긴 네, 그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말줄이었다는 표현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은 아까 말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하면 정확성 면에서도 그때는 이제 그녀는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기냐라고 이렇게 막 바꿔 불러가지고 시간이 들더라고요. 언론은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아까 이제 특종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박사님 혹시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신문을 만들어도 안 만들고 신문사 폐쇄됐어요. 네네. 그럼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들어갔어요. 네네. 이제 다르니까 요즘은 홈페이지나 뭐 카페 그러나 블로그 그러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블로그 해라 그래. 세대가 달라요. 20대가 블로그에도 한 200만 명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가 한 8,000명도 6,000명 들어와. 근데 거기 뭐 내가 좋아하는 건데 특징이 있어야 된다. 뭐가 평균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네. 사진을 잘하면 상을 타야 된다. 이런 집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특종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특종이요. 특종. 신문 특종. 그래서 특종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른 게 없고요. 다른 언론 매체가 그 보도하지 못하는 거를 단독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하고 특종하고 비슷한 개념을 쓰입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나는 누구보다 빨리 어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서 기사를 써내는 거. 그 속보성 특종이 되는 거고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여기 자리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이 특종입니다 특종.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남들이 취재하지 못하는 정말 어떤 문제 같은 거를 발굴해서 기사 쓰는 경우에도 그거 고발성 특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속보성 특종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너도 나도 이제 받아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매일 한 번씩 발행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뭐 초판 뭐 2쇄, 3쇄 이렇게 돌아가면 찍긴 하지만 하루 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가 단독을 터뜨렸다, 그 다음 날짜에 조선일보에만 그 기사가 담긴다, 다음에 조선일보만 있잖아요. 그러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들의 기자들은 이제 쪼이트 까이는 거죠. 너 이 새끼가 그걸 이제 뭐 어떤 표현은 낙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지 못하면 낙종했다고. 낙종이지. 그럼 엄청 욕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 신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디가 특종을 썼어요. 10분 뒤에 딴 데가 받아 써서 또 써버려요. 그러니까 특종 개념이 좀 희미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단독 보도했다는 그 타이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그 언론 매체의 어떤 인지도,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고발성 특종이나 속보성 특종 외에 네네. 이게 전속계약처럼 네네. 마치 약속이나 되는 듯이 흘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예.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네네. 검찰발 네네네. 특종이죠. 이런 거는 거래선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음. 이제 그 법조 기자들을 보면은 이게 또 군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검찰에서 뿌리는 게 있어요.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외에 티타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간부가 우리 차 한잔 마십시다 기자를 몇 명 불러요. 이제 대부분은 그 영향력 갖고 있는 매체죠. 유력 매체들 기자를 불러서 차 마시면서 뭐 그런 일이 있는 거 혹시 알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자들이 에? 그게 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니 뭐 그렇다는데 나도 사실은 거기 그 사건 담당한 게 난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면서 차 마시고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의도적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는데 그 부장검사 일어났는데 그거 앞에 자리 종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단독 입수한 뭐 자료에 따르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풀리고 가는 거.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네. 뭐 노정도 하고 접대도 하면서 그렇죠. 공생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그 기생적으로 받아 쓰는 구조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관 기업들이 원하는 자료들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성이 없고 그 떠먹여 주는 거, 그러게요. 사려 주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입혀 있다 보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이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마약 관련해서 최근에 뭐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엄청 조회수 나오거든요.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 조회수가 곧 광고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목을 매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정치 기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막 재판 이제 우리가 네네. 사법부에 이게 사실 기자들이 진심이 아니고 네네. 우리는 검찰의 진을 지는 문화 구조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건 검찰과 변호인이 피고가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쌍방을 공정하게 보도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검찰발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다 보면 네네.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묶어놓고 때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도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대부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이런 거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악용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저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발 보도자료로 기사를 쓸 때 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기자들이 그 이제 어떤 형사사건 특히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피의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또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도 검찰의 어떤 보도자료 발표 내용과 이제 해당하는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어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당장 기사 써야 되는데 그 피의자 피고인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데 계속 그걸 홀드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가고 보자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사실상 기자들도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쉽죠. 그리고 솔직한 피의자 피고인들이 뭐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검찰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쪽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답이 검찰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 자유화 시대에는 그 피의자 피고인 쪽에서 이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매체가 있을 법하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1인 미디어 대한 매체라는 성격이 되죠. 저는 그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크게 이제 언론은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왜곡된 면도 많고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고 리더해 나가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 언론과 여론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면 여론을 호도한다는 거죠. 특히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언유착이라고 검찰과 언론이 하나 옛날에 언론과 군부가 하나가 되듯이
지금 이제 군부는 이제 물러났지만 그 검찰이 그 영향력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해악이 크고 당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은 그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탈정치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그 공정성, 객관성은 필요한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색이 있는 매체들이 서로 많이 있어 서로 대립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헌법소원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박근혜 정부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신문법 시행령 개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상시 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매체들만 신문사업 등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른바 1인 미디어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 산업의 어떤 기형적인 그런 기형화를 구축할 것이다. 헌법소원했고 이제 그 인용이 돼서 이게 헌법 위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권력 입장에서는 제어하고 싶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지금처럼 이제 언론 자유화 시대에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 인식을 여부한 사실들이 다양한 색깔로 나오면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그 점에서 같은 생각인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지금 KBS 사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해가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1인 미디어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거 그 문제하고도 달리 우리나라는 메이저 그 언론사들이 힘이 너무 강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언론 매체가 팩트까지 왜곡하는 이런 왜곡 문제와 과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낳고 있고 우리는 오피니언 칼라는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실조차 왜곡하는 이런 게 더 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여야가 다 지금 손을 못 대는 건데요. 여야가 문제가 손을 못 대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언론 대상으로도 고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서 뭐 거의 폐가는 수준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려다가 그 못한 거 아니에요? 도입을 하려다가. 맞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질문해 주세요. 네, 이 Q&A 시간입니다. 그래요? 흐르긴 그랬어. 다행이다. 언론이 보면 가끔은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거기에 맞붙는 어떤 뭐 연예나 사회적 어떤 문제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러 터뜨리는 경우도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속이 되어진 건가요? 양상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논란되는 이슈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연예기획사에서 연예부 기자들에게 그 자료를 뿌려요. 하루에 한 3개씩 4개씩 뿌려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뭐 D씨가 뭐 마약을 한 의혹이 있다. 어제 단독으로 터뜨렸어요. 그러면 그 D씨 연예 그 소속되어 있는 연예 기획사에서 D씨에 대한 다른 가십거리들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기자들 이걸 여러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되느냐? 이제 이 시민들이 그 D씨를 검색어로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그 연예 기획사들이 뿌린 그 자료에 기반한 기사들이 쫙 나오고 그 뭐 어떤 의혹 기사는 어디 뭐 3, 4페이지 뒤에 가본 효과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이제 밀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밀어버리기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밀어버리기도 있는 반면에 맞불 작전도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마 DJ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DJ요? 그때가 근데 저도 이제 옛날 일이라서요. 근데 맞불 작전이 뭐냐면 뇌물 한번 얘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정치자금 수수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아마 민주당 총재가 나 20억 받았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야당이 20억 받았으면 여당은 도대체 얼마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불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문제를 제기하면
너네 딱 상대편 반대편의 문제도 그만큼 있다는 식의 어떤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조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쓰이고 당연히 기자들 중에서는 이제 정말 정의감 때문에 쓴 기자들도 있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 이렇게 돈을 매기는 게 있대요. 옛날에는 저거 없었잖아요. 김영란법.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김영란법의 출발점이 지금 이 기자와 그 언론사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좋아하고요. 이거 김영란법 덕분에 이게 저는 사실 그 대부분을 마이너 기자로 마이너 매체 소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은 김영란법 없을 때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전자신문 이제 삼성전자 출입하는 기자가 삼성전자 3, 4년 출입하면 차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옛날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 뭐 해외 CES 뭐 미국 뭐 소비자 가전협회에서 여는 되게 글로벌한 큰 행사도 있거든요. CES 행사. 그때 삼성전자가 기자들 한 20명을 데리고 가요. LG전자 20명 데리고 가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왕복 항공권 200, 뭐 수백만 원, 그리고 체류 비용 다 기업도 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냥 가서 취재도 안 합니다. 다 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그 보도를 주죠. LG전자에서도 보도를 주죠. 그럼 갖다 기사 써주고 그냥 보내주고 편집국에다가 편집 기획부에다가 그 지면 얹어 보내주고 자기들은 거기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얘기 듣기에 현지에 어떤 뭐 이렇게 이쁜 언니들하고의 미팅도 있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마포를 기사라는 게요. 이제 그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그거잖아요. 이슈를 덮는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연예인 기사 이게 사실 기획 기사가 상당히 많은 게 이 공통점을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마약 관련해서 누구죠 그 영화배우 이선균하고 지드래곤 그거 한번 터뜨려주고 그거 안 먹힌다 싶으니까 지금 터진 게 형이죠. 동영상 형수가 한번 뿌렸네 말았네 지금 그거 터졌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검찰이